두 회사가 그의 구조 비용을 두고 다투는 동안 한 남자가 죽음의 지대에 버려졌습니다. 32명으로 이루어진 사기 조직이 5,000건의 가짜 사건을 이용해 2천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 산은 너무 붐벼서 가장 붐비는 단 하루에 정상에 오른 사람이 한 시즌 전체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2026년 에베레스트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입니다. 극한의 경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위험이 크지만 누구도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26일 아침, 6남자가 체포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온 건 90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쿵부 아이스폴, 그 시즌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다른 산에서 다친 뒤 병원 층대에서 곧장 베이스 캠프로 왔고 아직 어떤 산도 오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공식 안전팀이 시즌을 취소한다고 들었을 때 그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회사에서 신뢰하는 셰르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르텍 지엠스키라는 폴란드 스키어와 함께 그들은 정말 기이하게 들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7명의 다른 아이스폴 닥터들, 이 실패한 곳을 통과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쿵부 아이스폴 입구까지 바로 걸어갔을 때조차 그들은 바로 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층짜리 아파트만한 크기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떨어지고 누군가 그 아래에 있다면 2014년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강국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밍마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이죠. 그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음 아래를 무턱대고 지나가는 대신 바르텍 지엠스키는 일반 소비자용 드론을 꺼내 그들 위에 부서진 얼음 미로 속으로 뛰어 아이스폴 위까지 올려보냈습니다. 그는 지상팀이 직접 걸어서 볼 수 없는 얼음에 난 균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그들은 얼음 덩어리 바로 아래를 곧장 지나가는 대신 얼음 덩어리를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더 길고 기술적으로 훨씬 까다로웠지만 6명의 대원을 아파트 크기의 얼음 덩어리 바로 아래에 두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시간 동안 밍마지와 다른 대원들은 밧줄을 하나씩 고정하고 사다리를 하나씩 놓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형 중 일부를 건너갔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그날 아침 산을 봉쇄시켰던 바로 그 위험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월 28일, 그들은 공식적으로 캠프 원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밍마지의 독자적인 개입은 사실상 네팔 정부와 경쟁업체 모두를 위해 전체 상업 등반 시즌을 구해낸 셈이었습니다. 최소한 열흘 이상은 폐쇄될 예정이었던 산이 이틀 만에 다시 열렸고 492명의 감사해 하던 등반가들과 그들의 셰르파들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492명입니다. 그게 미친 것처럼 들린다면 실제로 정말 미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 숫자의 이유가 네팔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곧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거의 500명의 등반가들과 셰르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2026년 에베레스트 등반 시즌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밍마지와 그의 팀이 길을 열었지만 등반가들은 이미 몇 주나 일정이 늦어져 있었고 아무도 에베레스트를 한 번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등반가들과 셰르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적이 없는 산에서 몇 주 동안 고산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까지 몰렸습니다. 모두가 이미 잃어버린 몇 주를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026년 에베레스트 시즌의 첫 번째 비극은 밍마의 위험한 새 루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비극은 얼음 위에서 일어난 일조차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 4일 51세의 셰르파인 락파 댄디가 고락셉에서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일반 등산함하시는 평범한 트레커들이 매년 봄마다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라파는 인간이 될 수 있는 한 평범한 트레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원정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칼루를 6번 등정했고 2017년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길은 그저 사무실로 가는 지루한 산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어딘가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일하던 원정회사인 세븐서밋 트랙스에 따르면 락파는 단순히 걷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정부 연락 담당자는 그가 단순히 미끄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지만 그 조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 있습니다. 30번이 넘는 히말라야 원정을 살아남았던 락파 댄디는 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파의 비극이 흙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6일 후에 일어난 일은 하부 캠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이 등반가는 2026년 5월 10일 평소처럼 고소 적응 등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쿵부 아이스폴을 지나 캠프 1에 도착한 뒤 다시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BJ 고마이레였고 에베레스트는 그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네팔의 달리트 공동체 출신으로는 최초로 3번이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등반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캠프 1에 도착한 후 그의 호흡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짧아졌고 마치 누군가가 밸브를 천천히 잠그며 그의 공기를 차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분홍빛 거품이 섞인 액체를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폐는 더 이상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이것이 고산 폐부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한 뒤 그를 데리고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산 폐부종의 경우에는 유일한 진짜 치료법은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산에서 내려가는 유일한 길은 다시 쿵부 아이스폴을 통과하는 것이었고 흔들리는 사다리와 좁은 크레바스 그리고 불안정한 얼음 기둥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매 순간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BJ에게 그가 갖고 있지 않은 시간을 앗아갔습니다. 그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BJ는 정상 등반을 시도하기 전에 모든 에베레스트 등반가가 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시즌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밤 2026년 5월 11일 20세 셰르파인 프라 얄제 셰르파가 밤에 로체벽을 따라 캠프3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얼음이 단단히 얼어붙어 등반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꼭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셰르파의 일입니다. 그 경로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고정 로프에 안전 클립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로프는 몇십 피트마다 산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무서운 기계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금속 클립은 그 볼트들을 지나서 미끄러질 수 없기 때문에 등반가가 볼트에 도달하면 클립을 로프에서 분리해서 앵커 너머로 옮긴 다음 다시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동작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매번 클립을 옮길 때마다 몇 초 동안은 그들을 산에 연결해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5월 11일 밤 11시경 프라가 그 앵커 지점 중 하나에 도달했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평소처럼 클립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고 있던 크램폰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를 잡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동료들은 그가 에베레스트 절벽을 따라 거의 400m나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도착했을 때 푸르바는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셰르파 중 한 명의 손자인 푸르바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8일 만에 3명이었고 그중 누구도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들이 아무리 비극적이었더라도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 동안 에베레스트 자체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봄철 네팔은 원래 건조해야 합니다. 먼지 폭풍, 오르는 기온, 그리고 가끔 오후에 내리는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이 시기에는 정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트레킹 가이드부터 농부들까지 모두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2026년에는 카트만두에는 그해 봄 내내 거의 매일 비와 천둥 번개가 쏟아졌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씨가 몇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5월 말이 되자 수도는 이미 평소의 3배에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날씨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있는 등반가들에게는 이것이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마음 내킬 때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봄 정상 위에 항상 머무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짧은 기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기상창이라고 부르며 지난 40년간의 모든 봄 원정대는 그 기간에 맞춰 등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은 달랐습니다. 강풍은 정상 위에 머문 채 전혀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거의 500명의 등반가들과 셰르파들이 돈과 산소,
인내심을 소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5월 셋째 주에 마침내 날씨가 풀렸습니다. 그 산에 있던 거의 모든 등반가들이 몇 주간의 기다림 끝에 한꺼번에 몰려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고 그 거칠고 혼란스러운 돌진 속에서 무언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20일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274명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27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에베레스트 등반 역사 대부분에서 한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기록은 2019년에 세워진 223명이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가 그 사진을 봤던 바로 그 해입니다. 전 세계의 저녁 뉴스에 나오고 산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도 도대체 에베레스트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진이요. 그 시즌은 등반 허가증에 제한이 생기는 순간이 될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날에도 또 154명의 등반가가 정상에 올랐으니까요. 48시간 안에 400명이 세상 꼭대기에 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카트만두의 관광 담당자라면 그 숫자는 정말 황금과도 같죠. 기록적인 정상 등정은 기록적인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즌 전체가 어쨌든 상업적으로 성공했죠. 중국이 아무런 예고 없이 티베트 쪽을 폐쇄한 이후로 말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무려 등반가 한 명당 15,000달러에 492개의 등반 허가증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 등정 숫자는 누가 올라갔는지만 알려줄 뿐 누가 무사히 내려오는지는 말해주지 않죠. 그리고 내려오는 길이 바로 에베레스트가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등반가들이 지쳐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취감을 느끼고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구간을 정상까지 걷게 되는데 그곳은 칼날 같은 능선입니다. 딱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교통 체증이 생겼습니다. 등반가들은 죽음의 지대에서 최대 3시간 동안 완전히 멈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 그 군중 속을 지나가던 등반가 중 한 명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디프 아레입니다. 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신의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그랜드 캐니언 림, 투림을 여러 번 완주했고 2024년에 킬리만자로 산도 올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년도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트레킹을 하며 자신의 몸이 이곳에 적응하도록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원정대 회사인 부츠 앤 크램포스는 그를 그룹 내에서 가장 강한 등반가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5월 20 오전 11시경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순디프는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수년간의 준비와 바람 속에서 보낸 수주간의 기다림, 그 혹독한 줄에서 보낸 시간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꼭대기에 선 그는 늘 원하던 일을 했습니다. 깃발을 꺼내고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며 고글을 벗었습니다. 해수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해발 29,032피트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곳에서는 대기가 너무 희박해서 태양의 자외선을 거의 걸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외선이 눈부신 하얀 눈에 반사되어 보호되지 않은 그의 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썬딥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글을 다시 쓰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손상은 일어났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산을 시작한 지 1시간, 어쩌면 2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눈은 따끔거리기 시작했고 곧 타는 듯이 아팠으며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가 곧 어두워졌습니다. 해발 약 27,000피트, 캠프 4 위쪽 어딘가에서 그의 그룹에서 가장 강한 등반가 중 한 명이었던 썬딥은 더 이상 고통 없이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온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지대에서 시력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고도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몸은 점점 더 망가졌고 결국 노출로 인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고산 뇌부종이었습니다. 뇌의 체액이 차오르면서 뇌가 두개골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력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그의 팀에 전해지자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셰르파 가이드 5명이 내려오는 인파를 뚫고 올라가 남봉 근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구조는 그 시즌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구조 중 하나였습니다. 5명의 남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은 등반가를 산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지형을 따라 안내하며 492명의 등반객 사이를 통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를 바위 계단 아래로 한 명씩 내리며 자신들의 산소를 태우면서 방금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쓰러뜨린 바로 그 병목 구간에서 구조를 이어갔습니다. 48시간 동안 그들은 그를 떠나기를 거부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시력을 잃고 죽어가던 남성을 데스존에서
캠프 2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로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기적 같은 구조였다. 에베레스트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500명의 등반가들, 이 짧은 기상 호전기에 몰려있을 때 구조란 인간의 벽을 뚫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데스존에서 추가로 머문 그 몇 시간 동안의 피해는 이미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5월 22일 순딥은 캠프 2에서 숨졌습니다. 그가 약해서도 팀이 그를 저버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셰르파들이 수십 명의 다른 등반가들이 지나가기를 멈춰서서 기다릴 때마다 그의 뇌가 조금씩 더 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능선 위에 몰려든 엄청난 인파가 결국 그의 시간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게 2026년 에베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순딥이 캠프 2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을 때 바로 그 똑같은 군중이 산 위쪽에 갇힌 또 다른 남자의 시간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의 고객이었고 같은 베이스 캠프를 공유했으며 같은 식당 텐트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19일간의 강풍을 함께 견뎠습니다. 정상 등반을 앞두고 분명히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룬 쿠마르 티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에베레스트와의 인연은 더 복잡합니다. 아룬은 2025년에 바로 이 산에 이미 한 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발 약 23,608피트에 위치한 캠프 3까지 올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 느리게 회복된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속도를 솔직하게 바라본 뒤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등산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 집착 때문에 내리지 못해 목숨을 잃는 그 결정을 아룬은 내렸습니다. 그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룬은 53세였고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현실적인 정상 도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에 그는 정상 등반을 시도했습니다. 아룬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꼭 정상에 오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아룬군 쿠마르 티와리는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녁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 등반 날에 거의 철칙이 있죠. 오후 1시까지, 정말 한계라면 2시까지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룬은 계속 전진하기로 선택했고 그 결정은 대담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산 중에 어둠 속에서 등반을 시작한 지 16시간이 넘었을 때 하룬의 몸은 결국 해발 28,700피트에서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 하루일 전 산 아래에서 BJ 고메리가 했던 것처럼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셰르파와 3명의 가이드가 그를 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룬 쿠마르 티와리는 힐러리 스텝 옆 눈밭에서 숨졌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룬과 순디프는 사실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원정 회사는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구조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바로 그 하산의 혼란 속에서 다른 회사들은 자신들의 죽어가는 고객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5월 20일 아자이팔 싱 돌리왈라라는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아자이팔은 캐나다 펀자브계 등반가로 수만 달러를 지불하고 훈련된 팀이 그의 산소와 속도를 관리하며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가이드가 동행하는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에게 정상 등정은 최고의 순간이었고 그 능선 위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몇 주간의 대기와 3시간에 달하는 줄을 견뎌내며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산 도중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혼잡했던 하산의 혼란 속에서 아자이팔은 자신을 안내하던 그룹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등반가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줄을 이루며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각자의 생존을 위한 사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자이팔은 그들 사이를 혼자서 산소도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은 믹마 텐징 셰르파였습니다. 그는 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이드 중 한 명이었고 엘리트 엑스패드라는 전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는 줄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헤드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산소가 다 떨어져 거의 의식을 잃은 채로 서서 죽어가고 있는 아자이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솔해야 할 고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믹마 텐징은 자신의 산소를 꺼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나눴으며 직접 그를 캠프사까지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캠프사에 도착했을 때 아자이팔의 원정대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수만 달러를 지불한 회사는 자기 고객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엑스패드는 죽어가는 그 남자를 자기들 텐트로 데려가 밤새도록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의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을 보고 남의 문제라고 결정한 회사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시즌에서 가장 어두운 도덕적 실패는 사내 경제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던 한 남자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초에 데스존에 발을 들이기 위해 고용된 사람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와 셰르파였습니다. 52세의 다와는 수십 년 동안 하급 원정 노동을 해왔습니다. 2026년 시즌에는 그는 히말라얀 트래버스 어드벤처라는 저예산 원정업체에 고용되었습니다. 그의 일은 해발 2만 1000피트에 위치한 캠프 2에서 캠프 요리사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말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의 정규 고산 가이드 중 한 명이 베이스 캠프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상 등반 시기가 끝나가고 고객들이 등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히말라얀 트래버스 어드벤처는 그 시즌에 원래 물을 끓이고 고기를 자르고 설거지를 하던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다와에게 10,000 네팔 루피, 즉 약 65달러의 보너스를 제안했습니다. 잉마 셰르파로 알려진 그들의 가이드 중 한 명과 짝을 이루어 2명의 외국인 고객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막 졸업한 딸을 둔 네팔 시골에 사는 남자에게는 65달러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5월 29일 등반 시즌의 마지막 순간에 다와는 데스존에서 영국 등반가 크리스 스랄과 폴란드 등반가 마리우시 흐미엘레프스키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아무도 없었고 날씨는 점점 더 혹독하게 추워지고 있었으며 정상 근처에서는 마리우시는 심각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정상 등반을 포기하고 다와와 함께 4번 캠프로 후퇴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와 믹마는 정상에 올랐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함께 하산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상 때문에 믹마가 마리우시를 먼저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와와 크리스만이 2026년 시즌 에베레스트에서 마지막으로 하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국이 에베레스트 시즌을 중단하겠다고 정한 마감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하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3 위쪽 약 24,000피트 높이에 있는 누르스르만 암석지대 근처에서 다와의 산소가 부족해졌고 시즌 내내 캠프 2에서 지내며 지쳐있던 52세의 그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더니 결국 멈춰섰습니다. 그는 내리는 눈 속에서 바위에 앉아 함께 하산하던 클라이언트 크리스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잠깐만 쉬면 된다고, 계속 내려가면 곧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역시 산소가 거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리우시는 다와가 멈춘 곳에서 불과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상에 걸린 손을 거의 쓸 수 없었고 하산을 계속하려면 누군가 부축해줘야 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생존의 문제로 기결되었고 크리스에 따르면 심지어 다와도 그에게 계속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와를 해발 24,000피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텅 빈 산에서 눈 위에 앉혀두고 계속 하산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어느 시점에 다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크리스, 마리우시, 믹마 모두. 그의 주변에 있던 노프들도 새로 내린 눈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모든 캠프는 철수되어 헬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버려진 산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크리스와 마리우시가 38시간 후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와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2026년 에베레스트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에베레스트 산업에서 허가증 돌려쓰기이라고 불리는 조용한 비용 절감 꼼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와가 실제로 일했던 저가 원정업체인 히말라얀 트래버스 어드벤처는 자체 원정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회사의 등반가들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큰 회사인 AK 익스페디션의 허가증 명의로 합법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다와는 8K 소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히말라얀 트래버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다와가 실종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지대 헬리콥터 수색을 보내는 데에는 수만 달러가 드는데 두 회사 모두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다와가 죽음의 지대에서 얼어붙고 있는 동안 두 회사는 누가 법적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마비될 정도의 기업 간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다와의 아내 다무는 그리고 그들의 딸은 공식적으로 그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미 전통적인 불교 장례의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와는
인간의 생물학을 거스리는 악몽을 겪고 있었습니다. 23,000피트가 넘는 고도에서 음식도, 물도, 산소도 없이 혼자 남겨진 채 그는 산을 내려가기 위해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며칠 동안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딱딱한 빙하 얼음을 씹고 주머니에서 발견한 사탕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가 하부 캠프에 도착했을 때 등반 시즌이 완전히 끝나서 아이스폴 닥터들은 쿤부 아이스폴을 통과하는 사다리와 로프를 거의 다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녹아내리는 빙하를 힘겹게 지나가던 중 다와는 미끄러져 깊고 얼어붙은 크레바스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얼음 무덤 안에 꼼짝없이 갇힌 채로 이틀 밤낮을 죽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작은 눈사태가 그가 있던 크레바스로 쏟아져 내리지 않았다면 그게 그의 마지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사태는 그를 짓누르지 않고 눈사태로 쌓인 잔해가 거친 경사로를 만들어줘서 그는 그 얼음 속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6월 4일 아침, 그가 죽은 줄 알았던 때로부터 정확히 엿새가 지난 뒤였습니다. 쿤부 빙하 기슭에서 일하던 쓰레기 청소반이 다와가 밝은 파란색 침낭에 쌓인 채 미끄러지고 기어가며 녹아내리는 얼음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등산화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심한 동상을 입었고 다리도 골절됐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다와의 생존은 에베레스트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게는 그것은 이 산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금 문제로 죽어가는 남자를 위해 헬리콥터를 보내지 않은 것은 에베레스트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구조로 헬리콥터가 몰래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역겹게 느껴집니다. 다와가 크레바스에서 얼어붙기 훨씬 전부터 네팔 중앙수사국은 헬리콥터 회사 임원, 병원 의사, 트레킹 운영자를 포함한 32명에게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국가 역사상 가장 큰 관광 사기 중 하나를 밝혀낸 후였습니다. 그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트레킹 운영자들은 외국인 고객들 사이에서 의료 비상 상황을 조작하거나 심하게 과장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긴급 후송이라는 명목으로 헬리콥터가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여행보험회사는 많은 경우 단순히 값비싼 택시 이동에 불과했던 비행에 대해 수만 달러의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가짜 헬리콥터 구조를 통해 거의 2천만 달러가 갈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네팔 태생의 등반가가 정작 산 위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며칠 동안 헬리콥터 한 대도 띄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만이 이 광란에 휘말린 유일한 항공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진짜 생명을 구하는 혁신적인 시도조차도 이번 시즌의 엉망진창이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시즌 동안 에어리프트 테크놀로지라는 네팔 회사가 수십 년 만에 에베레스트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제대로 된 아이디어 중 하나인 중량 화물 드론을 조용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들의 주력 기체는 중국산 DJI 플라이카트로 산소통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로프와 텐트 등을 산 위에 캠프 1까지 운반하고 쓰레기를 다시 아래로 실어 나릅니다. 드론이 운반하는 모든 짐은 셰르파가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짐입니다. 2026년 시즌을 앞두고 에어리프트는 확장을 원했고 중국산 드론과 함께 그들은 미국 제조업체 프리플라이에서 만든 전문 중량 운반 드론을 시험해보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특별 사절을 파견해 미국산 드론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히 홍보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산의 그림자 아래 중국 국경 바로 옆에서 미국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시즌에서 가장 힘든 짐 운반 기간이 막 시작될 때 네팔 내무부는 갑자기 중국 드론의 기존 허가를 취소했고 동시에 미국 드론의 신청도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모호했습니다. 보안상의 민감성 때문에 더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듯이 네팔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어느 한쪽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중단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산이 보급품을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했던 바로 그 순간에 히말라야에서 가장 성능 좋은 2대의 화물 드론이 빙하 위에 쓸모없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셰르파들은 짐을 다시 자신의 등에 지고 언제든 예고 없이 목숨을 앗아가는 그 예측 불가능한 아이스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즌을 더욱 이상하게 만든 것은 운영자들의 충분한 항의가 있은 후 내무부는 조용히 입장을 번복했고 아무런 사과나 설명도 없이 5월 9일에 드론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정학적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된 닷새였습니다. 다행히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시스템이 셰르파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정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 산의 최고의 업적이 이제는 얼마나 의미가 없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등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매체 중 하나인 익스플로러스 웹은 이번 시즌에 수많은 논란이 된 등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등반가들이 산소 없이 등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밤에는 텐트 안에서 몰래 산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등반가들이 조용히 캠프2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아이스폴을 완전히 건너뛰고도 등반을 완주한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믿기 힘든 정상 등정 주장을 하는 등반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거의 모든 경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증서는 어쨌든 발급됩니다. 정상 경찰도 없고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에서 모두가 수억 원을 지불하는 그 업적은 결국 당신이 뭐라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죠. 매달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볼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 평생을 이 산에 바친 남자들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밍마쥐, 4월에 비공식 팀을 이끌고 아이스폴의 길을 낸 그 가이드 밍마쥐는 자신이 연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는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관계자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시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5명의 다른 남자들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떠안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길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모든 비난도 자신들이 감수해야 했고 그 후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익을 본 업계는 그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목숨을 걸고 올랐던 산을 떠나면서 얼마나 역겹고 환멸스러웠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미리타스 셰르파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살아있는 화신이 있다면 바로 그입니다. 그가 이번 시즌 이 산 정상에 서는 것은 32번째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경험이 많은 에베레스트 등반가인 그는 당국이 이 숫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생계가 전적으로 등반객들이 이곳에 오는 것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정부의 허가증 발급수를 줄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시즌이 끝난 후 남겨진 것을 보면 그 주장에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여기는 해발 26,000피트에 위치한 사우스콜입니다. 저기 찢어진 텐트들이 뼈대에 매달려 펄럭이고 수백 개의 빈 산소통이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스테인리스 그릇, 음식물 쓰레기, 인간 배설물까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산 위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문서상으로는 있습니다. 사실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모든 등반가는 10파운드의 쓰레기를 반드시 가지고 내려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4,000달러의 쓰레기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엄격하게 들리지만 7만 달러를 내는 고객에게 4,000달러 보증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은 몰수되고 쓰레기는 남아있으며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물 중 하나가 쓰레기장으로 남게 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네팔은 최소한 서류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팔 의회에는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먼저 네팔 내 23,000피트 봉우리에 등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이 산에 꼭 필요했던 선별 장치처럼 들립니다.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팔 의회의 양원 중 한 곳에서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어 앞으로 에베레스트로 오르는 모든 등반가가 23,000피트 등반 인증서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 중 거의 아무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증서는 퍼밋 공해나 두 회사가 죽어가는 남성을 두고 5일 동안 다투게 만든 허점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퍼밋 수를 제한하지도 않고 구조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상 집착을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봄에는 사상 최고인 1,008명이 정상에 올랐고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996년 5월 고객을 두고 경쟁하던 회사들 때문에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날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책임을 돌릴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 이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거짓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